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고상만의 수사반장. 매일매일 2부에 오시는 분들, 이 코너마다 시그널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죠. 대중음악 LP 가이드 때는 그루비한 그런 음악, 그리고 월요일에 스포츠당 할 때는 그야말로 스포티한 박진감 있는, 울독심송님과 함께하는 그런 코너에서는 좀 서사적인 느낌을 주는 장중한 음악이 나오는데, 가장 긴장감 있는 음악은 바로 역시 고상만의 수사반장입니다. 뭔가 좀 있을 것 같은, 예, 그런 느낌.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 뭐 이런. 하여튼, 모셨습니다. 수사반장님, 예, 고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네. 네. 요즘도 여전히 바쁘시죠? 네, 뭐, 열심히. 예, 네. 요즘 김광진 의원실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네네. 예, 세월호 특기도 하고요. 예, 또, 특기. 예, 정보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일도 해서 국가정보원 네네. 감시 견제하는 일도 하고요. 여전히 이제 국방위원회에 있으니까. 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하나같이 그런 일이군요. 그죠? 예, 뭐, 더 많죠.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열심히, 예, 일하고 있습니다. 책은 잘 팔리고 있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네. 예. 근데 좀 더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이 지금 책 제목이 뭐였죠? 다시 사람이다입니다. 예, 다시 사람이다. 해서 인권운동 하면서 만난 사건 네. 현장의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의 억울한 호소를 이제 전해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이 책 쓰면서도 그 출판사 사장님한테도 드린 말씀인데, 예, 작가는 좋은 글을 누구나 다 쓰잖아요. 네. 근데 좋은 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없다. 네, 네. 많이 팔리는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이 있을 뿐이다. 네.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 많은 분들이 이제 보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좋은 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네. 하여간 이 책이 좀 좋은 책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책은 저자만 쓰는 게 아니라 예. 이걸 읽는 독자분들도 네. 많이 읽어주셔야 좋은 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베스트셀러가 항상 좋은 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려면은 그렇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 있어야 되겠죠. 예, 좋은 책입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참 예. 훌륭합니다. 예, 깔때기 이런 깔때기 우린 PR이라고 하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예. 자, 오늘은 뿌락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준비하셨어요. 아유, 두툼한 원고가 두툼합니다. 네. 자, 원고만 두툼하죠. 네. 말은 먼저 두툼해요. 네. 네. 예. 형님 먼저. 예. 자, 오늘 제목이 프락치는 어떻게 네. 만들어지는가인데 네. 프락치가 뭔지 형님은 아시죠? 네.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프랙션으로 이렇게 프랙션으로 비롯됐다 뭐 이러는 건데 침투해서 이렇게 정보를 빼오거나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 스파이 같은 이런 느낌도 이렇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이제 하는 정파, 당 뭐 이런 뜻도 있는 거라고 하고. 예,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제대로 알았는데 프락치가 원래 러시아에서 유래된 말이랍니다. 네네. 뿌락지. 예, 뿌락지. 예, 러시아에서 유래된 말이고 원래는 도당, 당파, 또 당 중의 당, 파벌 싸움 등을 이제 뜻하는 단어인데. 네. 방금 이제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뜻이 좀 변질이 돼서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분을 숨기고 다른 단체에 들어가 활동하는 사람.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프락치라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쓰던 말이 있죠. 프락치
그래서 사극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세작을 보내셔야 그렇죠. 됩니다. 세작이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세작, 세작을 보내야 됩니다. 네. 적에게 백제군에게 세작을 보냅시다. 세작을 보내야 됩니다. 보내온 세작에게 정보를 왔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하여간 러시아어로는 프락치, 우리나라 말로는 세작인데 이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프락치라는 말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첫 번째 계기는 1949년도에 있었던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 국회 프락치 사건. 예. 국회 프락치 사건. 네네네.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처음 프락치라고 하는 단어가 널리 알려지게 된 건데요. 이 사건이 뭐냐면 1949년도 당시에 재헌국회가 있었고 네. 재헌국회에서 당시 13명의 일부 소장파 그 국회의원들이 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네. 프락치 활동을 했다. 이게 이제 이른바 국회 프락치 내용인데 당시 수사당국이 밝힌 내용을 보면 네. 국회 부의장으로 일하고 있던 김학수 의원을 비롯해서 네. 노일한 이문원 등 국회 내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네. 이삼혁, 이재남 등 남조선 노동당 특수공작원에게 포섭되어서 재헌국회 내에서 외국군 철퇴, 그러니까 당시에는 미군이죠. 미군이겠죠. 예, 미군 철퇴와 그리고 또 국가보안법 반대, 남북 통일 협상 촉구 등을 주장하면서 남조선 노동당의 노선 실행을 위해서 공작을 했다. 네. 이게 이제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의 전모고 당시에 수사당국이 밝힌 증거는 38도선을 넘으려다가 붙잡힌 정재한이라고 하는 여인이 네. 박헌영에게 보내는 암호 문서를 가지고 있었고 네. 그 암호 문서에 이러한 그 국회 프락치 활동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재판이 진행이 됐고 1심 재판에서 이들이 다 유죄를 받았고 네. 그리고 2심이 진행하던 중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에 이 재판이 중단이 되고 뭐 이렇게 했었던 이 사건인데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은 사실이었는가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요. 진실은 달랐죠. 네. 사실은 이들이 국회 프락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은 이승만 정권하에서 만들어진 반민족행위 처벌 특별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를 주도했던 국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당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 기반 세력이었던 그 친일파들을 그 보호하려고 했는데 네. 자기가 이 지키려고 하는 친일파들에 대해서 반민특위를 통해서 그 제거하려고 하니까 네.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국회를 공격한 거죠. 무려 국회에 색깔론을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색깔론을 뒤집어 씌워서 그 친일파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바로 공산주의자다. 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북과 연계되어서 바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들씌우기 위해서 이제 했고, 그래서 이제 증거는 조작됐고 이승만 친일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었다라고 네. 하는 것이 지금의 이제 분석이고요. 네네. 프락치 사건 중에 시대별로 이걸 이제 한번 쭉 한번 시대적으로 대표적인 사건들을 좀 몇 개를 한번 모아봤어요. 네. 예. 몇 개를 모아봤는데 1970년대 가장 대표적인 공안 사건 혹시 70년대 공안 사건이 하도 많은데 어떻게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비극적인 말도 안 되는 사건은 바로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그렇죠, 형님. 8분이 돌아가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형당한 사건이고 예. 그 대표적인 인혁당 사건에서 인혁당이 배후 조종한 단체가 있었어요. 인혁당을 예. 그 인혁당이 사실은 이 네. 사형을 네네.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단체를 네. 배후 조종한 혐의예요. 네. 그게 뭐냐? 민청학년 사건이죠. 그렇죠. 민청학 그러니까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배후 조정해서 박정희 정권을 타도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이른바 민청학년인데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그렇죠. 이철 나중에 철도 사장이 됐습니다. 유인태 이런 뭐 분들이 이런 분들.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약칭 민청학년 사건인데
이 70년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인혁당 재건이와 그 인혁당 재건이가 배후 조정을 네. 했다고 하는 것이 민청학년 사건인데 당시 이 민청학년은 박정희 유신 독재를 깨기 위해서 네네. 전국의 대학생들이 연맹 조직을 만들어 민주주의 투쟁을 하려 했던 순수한 학생운동 조직이었죠. 지금도 여전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최근에 이제 재심 결정을 통해서 당시에 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분들이 전부 다 무죄 선고를 받은 사건인데 네. 그런데 이런 그 단체를 이 당시에는 대공사건으로 네. 북한과 연루된 이 사건으로 조작을 했는데 이 사건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도 한 남자의 프락치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16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의원을 지냈던 네.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던 사람인데 당시에 이 민청학년 사건으로 연루돼서 구속됐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철 전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광모 씨예요. 예. 16대 국회의 한나라당 소속 광모 국회의원인데 네네. 이 당시에 이제 같이 민청학년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민청학년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네. 당시에 이 곽 씨, 당시에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이 곽 씨가 곽 씨하고 접촉하고 만나고 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잡혀 들어온 거예요. 아. 그리고 그와 무슨 얘기가 있었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전부 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다 알고 있었고 확인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에서 파견한 뿌락질 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사람이. 중앙정보부가 포섭한 거죠. 아, 포섭. 포섭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이른바 망원으로 박아놓고 네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학생운동권들 또 민청학년 내부 조직원들에 대한 정보를 계속 캐치하고 있으면서 숙성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 예. 예, 조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만들어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제보를 받아갖고 전부 다 일망타진해서 잡아들여 놓은. 전문 용어입니다. 망원. 네, 망원. 예, 빨대라고도 하죠. 그렇죠. 빨대, 망원 뭐 해가지고 그 망원경. 네. 네. 뭐 이런 뜻인데요. 지켜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해서 이 민청학년 사건도 당시에 프락치가 깊숙이 개입해서 만들어진 사건이었다. 실명을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까? 16대 국회의원이었던. 아니 실명을 공개할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일종의 주장이기도 하고, 아, 네. 예. 뭐 이게 재판을 통해서 확인된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네.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을 했던 예. 그 피해자들이 이철 전 의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당시에 이걸 재판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당시에 이 사람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뒤늦게서야 이제 그가 바로 망원이었고 그 사람하고 만나고 접촉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중앙정보부에서 전달이 됐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사람은 뭐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국회의원까지 지내고 애수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파견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원래 프락치는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제한이사 장준하 선생님 사건 할 때도 네. 장준하 선생님이나 김대중 당시 그 의원 이분들 주변에 그런 프락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계셨겠죠. 예, 많이 있어서 당시에 제가 중앙정보부 관련 문서를 보면은 그 안에서 60년대, 70년대 이때에 중앙정보부가 접촉해서 그 사람의 요구 조건이나 내용을 들어서 그걸 정리해서 이제 써놓은 문서도 이제 쭉 많이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도 나중에 무려 3번이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에요. 네. 한모 씨인데 이 사람은. 네. 네, 네. 예, 대한민국 할 때 한모 씨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DJ의 정보를 달라고 중앙정보부 요원이 접근을 했어요. 네. 접근을 하니까 중앙정보부 요원한테 이 사람이 뭐라고 답변을 하면 한 3일만 나에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이 많구나. 이 외압에 의해서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버텨낼 자신은 없지만 이걸 또 저항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고민하나 보다 했는데 3일 후에 이제 또 써있는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한 아무개를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사람이 3일간 고민한 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명동에 있는 4층 건물을 자기 명의로 해주시면 자기가 적극 협조하겠다. 아. 이렇게 답변을 해요. 뒤를 하기 위한 고민이었군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자기 양심을 지키기 위한 고민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그 4층짜리 건물을. 명동에 4층짜리 건물이라면은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평생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러니 말이 됩니까? 이게 남의 건물을 네. 내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네, 네.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후에 또 기록을 보니까 네. 그 요구를 또 들어줬어요. 아. 4층 건물을 정말 그렇게 해줬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동교동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쭉 써 있는 걸 보고 하긴 88년 대선 때 말이죠. 87년 대선 때 예. 이렇게 쭉 나돌았던 책 중에 하나가 전경원 출신이 동교동 24시인가 동교동 25시인가라는 책을 냈는데 맞아요. 예. 있어요. 경원. 예, 그 예. 사람도 결국은 뿌락치가 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DJ를 까는 그런 내용의 맞아요. 그런 책을 내서 대량 배포했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프락치 또 망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쭉 나왔었는데 네. 그럼 1980년대는 어떤가? 예. 1980년대의 대표적인 프락치 사건이라고 한다면 뭐 사건 굉장히 많이 많죠.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하나하나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80년대에는 가장 대표적인 프락치 공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의해서 자행된 네. 녹화 사업. 아이고. 예. 이거. 그리고 그 녹화 사업에 의해 강제 징집되어 끌려간 이들이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사건이죠. 참 성님도 잘 알죠, 이 녹화 사업에 대해서. 녹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선배들 바로 윗선배들에 대한 얘기고 그렇죠.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피해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형님 고대 나오죠. 네네네. 그 김두왕 열사. 맞아요. 예, 지금도 그 추모비가 예. 지금 그 민주광장 예, 예. 한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얘기해 주시죠. 녹화 사업은 이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1980년대 초반에 운동권 학생들의 붉은 사상, 자기네들이 볼 때 이제 네. 운동권 학생들이 머리에 붉은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 이른바 이 붉은 사상을 푸른 사상으로 바꾼다 해서 붙인 명칭이 바로 녹화 사업이었습니다. 녹화죠. 예. 이 녹화 사업으로 이제 해서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운동권 학생들인데 이 운동권 학생을 군에 강제 입대시키는 거죠. 네. 강제 징집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입대시킨 이 학생들을 녹화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푸른 사상으로 바꾼다고 하는 건 사실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때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 1971년도 당시에 교련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지도자급 학생 네. 200여 명을 박정희 정권에서 군대에 강제 입대시킨 것이 녹화 사업의 시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박정희 권력대하고 전두환 권력하고 차이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박정희 때는 단순히 군대에 입대시키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 격리시켜서 얘네들을 군대에 보내자였는데 전두환 권력에 의해서 자행된 녹화 사업은 차원이 다른 거였습니다. 2003년도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일부 결과에 의하면 이 녹화 사업을 사실상 입안하고 지시한 자는 쿠데타 주도 세력이었던 전두환이었습니다. 야. 예. 녹화 사업을 주도한 기관은 당시 보안사령부였고 아시는 것처럼 보안사령관은 전두환이었죠. 전두환이 예, 보안사령관 출신이죠. 출신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안사령관 출신이었던 전두환이 이 총회했던 그 보안사령부의 그 당시 대공처장, 네. 보안사 대공처장이 이게 핵심인데 보안사 대공처장이었던 최경조라는 사람이 네. 이 녹화 사업을 입안을 했어요. 네. 이게 실제로 실행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여기에 일화가 있어요. 예. 어떤 일화가 일화가 있냐면 최경조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이었던 최경조가 이런 그 계획을 세우게 된 이후에는 전두환이가 쿠데타에 성공한 후에 네. 보안사령부 간부들을 초청해서 네. 청와대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네. 이제 자기네들끼리 야 내가 이제 대통령 됐어 막 이러고 쫄개들 불러와갖고 이제 한번 의시된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때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그래 요즘 뭐 어때 상황이 하면서 얘기를 하던 중에 나온 말이 뭐냐면 운동권 출신 군 입대자들이 네. 부대 내 화장실에 아직도 이제 불온 낙서 등을 한다는 이제 얘기를 누가 주책 없이 이제 꺼낸 거예요. 그래요. 그 내용을 주로 이런 거,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두한이 대가리는 돌대가리.
예. 네. 그렇죠. 이순자하고 어쩌고저쩌고. 네네네. 빨간 바지 뭐 이순자 뭐 하면서 또 영동의 빨간 예. 바지. 그러니까요. 예. 빨간 옷 입고 부동산 투기를 하러 다녔고 네. 당시에 이순자하고 같이 동업자가 바로 노태우의 부인이었던 그렇죠. 김옥순 뭐 이런 예, 예, 얘기도 예.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예. 이런 이제 불온낙서를 한다는 얘기를 누가 주책 없이 꺼낸 거예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전두환이 갑자기 이제 화를 벌컥 낸 거죠. 그러면서 당시 대공처장으로 있던 최경조를 보면서 야 최경조 너 뭐하는 놈이야 하고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완전히 박살이 난 최경조가 만든 계획이 바로 녹화사업 계획이었다는 거죠. 역시 제기랄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력자의 진노, 예. 진노에 의해서 정책의 향방이 결정되는. 그러니까요. 그 권력자가 아무개 걔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난 그 얘기밖에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제거하라는 의미로 밑에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고 네.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야 최경조 너 뭐하는 놈이야 이 얘기 한마디 난 했다 이거거든요 전두환은. 네. 근데 이 얘기 한마디를 듣고 최경조는 바로 운동권들에 대한 조직적인 그 녹화사업 계획을 이제 수립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1982년도 7월 달 보안사 내에 대자경 의식학과라고 하는 네. 과를 새로 신설을 해요. 아이고. 예, 이렇게 신설해서 이 과에서 추진했던 녹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당시 보안사의 공작 예산 현황을 분석해 보면 네.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보안사의 공작 예산의 절반을 이 녹화 사업에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긴 거죠. 왜냐하면 정통성 없는 정부에서 그렇죠. 가장 무서운 게 민심이거든요. 민심이죠. 네. 이 민심이고 이렇게 된 부분들을 이제 저항을 갖다 꺾기 위해서 공작 예산을 이제 부어서 하는데 먼저 녹화 사업의 시작은 시위 도중에 네. 운동권 학생이 이제 체포가 되잖아요. 네. 진압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체포된 네. 체포된 학생이 이제 경찰서로 찾아오면 이 부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자, 감옥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군대를 갈 건지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네.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군대 보내겠다 그러죠. 군대 보낸다 그러죠. 어차피 군대는 가야 되는 거고 네. 감옥을 가는 것보단 군대 가는 게 더 낫고 그리고 빨간 줄을 가는 것보다 당연히 그 부모 그리고 또 그 부모도 데모하는 거를 원하겠어요 당시에 이분들도 안 원하지. 그렇죠. 우리 아들이 문제다 그런데 아이고 군대도 간다고 하니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일타 쌍피.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휴학하고 군대를 보내겠다. 그러면 바로 다음 날 네. 연행돼서 오늘 시위하다가 체포됐고 그리고 연행된 다음 날 바로 이렇게 그 부모님의 승인을 얻어서 지장을 찍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다음 날 특수 지원자라고 해서 네. 특수 지원자라고 분류해서 경찰서에서 바로 군대에 입대하러 간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 입영 날짜 기다리거나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날 잡혀서 전날 잡혀서 오늘 밤에 그 군대 지원 입대하는 형태로 해서 부모님한테 도장 받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바로 머리 빡빡 깎여갖고 바로 군에 입대시켜 버린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에만 참 신속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바로 강제 징집이었고 녹화 사업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가서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이렇게 입대한 사람들이 진짜 군복무를 한 것보다는 입대한 후에 바로 보안사령부가 끌고 갔습니다. 아이고. 군인 신분으로 된 그들을 끌고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강제 입대된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군대에 오기 전에 활동했던 대학의 운동권 계보와 선후배들 계보와 또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동향을 모두 진술하도록 강요를 했고 그리고 이 강요 과정에서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구타와 가혹행위 등이 가해진 거죠.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리고 이제 당연한 수순처럼 이제 프락치 활동을 이제 요구를 한 건데 네. 어떤 식이냐면 야, 너 이제 나가서 이제 다 진술을 다 했죠. 때리고 가혹행위 하니까 누가 버팁니까? 20살, 21살, 22살짜리 보통 평범한 사람이 더군다나 시위하던 사람이 모두 다 지도급에 있는 뭐 아주 철저히 무장된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1, 2학년 학생들이 나가서 선배가 나가자고 하고 정의감에 불타서 나갔는데 그렇게 체포돼서 끌려갔으니 갑자기 뭐 뚫리고 때리고 막 가혹행위 하는데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얘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까지 또 모르는 것까지도 다 얘기하고 나면
그러면 야 이제 네가 휴가 나왔다고 해라. 네. 그리고 나서 나가라. 그리고 나서 가서 그 휴가 나왔다고 하면서 동아리 방에 가고 또 수배 중인 선후배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고 유인물과 정보를 입수해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프락치 역할을 요구한 겁니다. 네. 이게 핵심이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바로 박정희 정권 하에서 있었던 녹화 사업과 전두환 정권 하에서 있었던 녹화 사업의 가장 큰 차이인데 네. 프락치 활동을 요구했고 이 요구된 과정 속에서 이걸 거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들 중에서 강제 징집되어서 갔다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최소 6명이 현재 그렇습니다.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좀 밝혀주실래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분인데. 고려대학교 예, 경제학과. 고려대학교 23살의 김두황. 네, 80학번. 당시, 네, 예, 네. 당시 이제 사망자가 고려대학교 23살 김두황을 비롯해서 1982년도에 사망한 연세대학교 21살 정성희. 네. 또 83년도에 사망한 성균관대 21살 이윤성. 네. 동국대학교 21살 최원순. 한양대학교 21살 한영현, 그리고 서울대 23살 한인철. 이렇게 예. 6명이 모두 군 의문사 사고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녹화 사업에 의한 의문사 피해자로서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주로 자살, 분들이죠. 뭐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다 자살로 처리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군 당국에서는 스스로 자살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 개인사적인 이유로 해서 자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보안사에 가서 당시에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이들 중에서는 보안사 부대 내에서 자살한 그 테니스장에 목을 네. 매달고 새벽에 숨진 채 발견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보안사에서 끌려가서 조사받았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순한 조사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부인을 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윤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안사 내에서 목을 매달아 숨졌는데 이것조차도 조사가 다 끝나고 자기가 괴로워서 뭐 이런 걸로 다 된 거죠. 실제로 아까 전에 형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서에서 이 부모님이 그 부모님이 이제 차라리 너 군대 가라. 그래 거기 네. 갔다가 와야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관계 끊고 너도 살고 우리 집도 살 거 아니냐. 전두환 네. 정권 하에서 데모하면 집안 다 망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그걸 딱 보면서 당시 이 부모님 중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전국 민주화운동 유가족 협의할 때 네. 뵀던 그 부모님인데 그 아들이 자기한테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저는 지금 이렇게 군대 가면 죽습니다. 죽습니다. 네. 그 군대 얘기를 가면 안 들었어야 됩니다. 되는데. 살려주십시오. 예. 그 얘기 얘기 그럼요. 들은 적 있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되고 있을 거고 별 문제 없을 거다. 갔다 와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간 아들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군대라는 것 그리고 보안사라는 것 특히나 80년대 초반에 그 군대의 위세라는 것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항한다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거고 말이 안 되죠. 거기서 때리지 않더라도 또 가혹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느껴지는 그 중압감이라는 거. 그렇죠. 보안사는 예를 들면은 그 당시 보안사의 사병들 같은 경우도 사복을 입고 머리를 길고 밖에 다닐 수 있었는데 그 사병들한테 장교들도 쩔쩔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너 이 새끼 하면서 반만 찍찍하면서 어느 순간 잡아가갖고 몇 대 때리고 가혹행 하다 보면은 그렇죠. 예, 사건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너 이 그게 새끼 이제 지금 나라에 지금 반항하는 거야? 맞아요. 우리 각하한테 지금 해보자는 거야? 각하한테. 예,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이제 보안사의 녹화 사업이었고 네. 그게 이제 80년대 대표적인 프락치 사건 중에 하나였다면 90년대 대표적인 프락치 사건은 김삼석 은주 남매 간첩 사건이었습니다. 네, 김삼석, 김은주. 예, 김삼석 은주 남매 간첩 사건인데 이 김삼석 선배하고 김은주 이분하고는 사실은 제가 또 다 같이 일을 직접 해본 또 경험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김삼석 선배 같은 경우는 제가 대통령 수석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했을 때 같은 조사관으로 일을 한 적이 있었고 김은주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제야단체에 있을 때 네네. 또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 두 간첩을 저는 매우 친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요. 네,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런 네. 득이의 표정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네. 그래서 93년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가 박정희 정권이 만들었던 중앙정보부가 박정희를 그 중정부장이 이제 총으로 쏴서 시해했잖아요. 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지금 해경 해체니 어쩌니 얘기한 것처럼 중앙정보부를 해체시켜버린 거예요. 네. 전두환이가. 그러면서 국가안전기획부, 약칭 안기부를 만들었는데 이 안기부가 발표한 93년도 당시 사건이 뭐냐면 제1 북한 대남 공작 조직과 연계되었다면서 김삼석 은주 남매 간첩단 사건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제야에서 반전 평화운동 활동가로 일하던 28살의 김삼석 씨하고요. 네. 또 24살이었던 백화점 직원으로 일하던 여동생 김은주 씨가 네. 북한 간첩에 포섭이 돼서 공작금을 지원받아 간첩 행위를 했다는 것이 이 혐의 사실이었습니다. 엄청난 혐의네요. 예. 예. 그래서 당시에 94년도 10월에 오빠 김삼석은 징역 4년을 네. 그리고 동생 김은주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죄 확정이 이제 됐던 사건인데 네. 그런데 이 사건 초기서부터 이 두 남매 간첩으로 이제 의심받던 이 남매는 자신의 혐의 사실을 부인합니다. 예. 오빠였던 김삼석 씨는 공작원에 포섭된 사실도 없고 네. 따라서 북한을 위한 간첩 활동을 한 사실도 없다고 하고요. 네. 단지 자기는 평화운동가라면서 이제 억울함을 주장했는데 특히 여동생이었던 김은주 씨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네. 이제 자신이 이 사건 당시에 체포된 경위에 대해서 김은주 씨는 나는 간첩이 아니다. 나는 전혀 모른다. 근데 실제로 김은주 씨는 운동권도 아니었어요. 오빠만 그래요? 운동권이었고 네네네. 김은주 씨는 진짜로 백화점 여직원이었고요. 그리고 그냥 당시 24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쁜 것만 좋아하던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철없는 당시에 네. 순수한 그냥 여직원이었어요. 이거 착하고 그리고 일본어 공부를 혼자 독학으로 또 열심히 해갖고 일본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그냥 아주 생기발랄한 24살의 그냥 처자였는데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갑자기 간첩이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간첩으로 딱 체포가 돼서 안기부에 끌려가니까 그때 자기가 간첩이 아니다. 그리고서 진짜 간첩인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체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바로 자신이 체포된 날 네.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이전부터 얼굴은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어떤 남자가 자기한테 일본에서 손님이 와갖고 물건을 자기한테 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바빠서 못 나가니까 네. 대신 그 물건을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주 씨가 일본어를 할 줄 아니까 네네. 일본 사람한테 좀 물건을 대신 받아와라. 근데 자기는 그게 나가기가 싫어서 이리저리 핑계를 냈는데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니까 이 마음 착한 이 김은주 씨가 이거를 거부하지 못하고 현장에 나갔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일본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쇼핑백을 건네주길래 그래서 그것만 이제 하나 그냥 딱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오는데 몇 걸음이 안 돼서 누군가가 자기를 갑자기 달려들어서 이제 덮쳤는데 그 덮친 사람들이 안기부 직원이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건네받은 쇼핑백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면 김일성의 전기문이었던 세기와 더불어 등 북한 관련 책자가 이제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증거물로 해서 그쵸. 간첩을 잡았다고 한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이 사람들이 간첩 혐의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김삼석 은주가 억울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결국은 간첩 혐의로 체포가 돼서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유죄 선고를 받은 날이 언제였냐면 94년 10월이에요. 딱 1년 정도 좀 지나서 93년도에 체포돼서 네. 94년 10월에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간 날 김은주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진짜 간첩이라고 그 사람을 체포해라. 나는 억울하다라고 네. 얘기했던 그 남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양심선언을 합니다. 작전명 베이노, 본명 백흥룡. 네네. 이 남자가 양심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 자기 양심선언을 통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나는 안기부 프락치로 활동하면서 남매 간첩단 사건의 조작을 도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책에다 책을 쇼핑백에 담아갖고 자기가 전해줬다. 공작 일환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안기부의 지시를 받아 네.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겠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 네가 김삼석 은주에게 접근을 해서 안면을 트고 네. 그리고 나서 약속된 날짜에 어떤 남자가 강남터미널로 갈 테니 그걸 받아달라고 네가 부탁을 해라. 네네.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가게 네가 해라. 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전화를 했고 김은주가 나가서 받아온 거다라고 하는 거를 양심선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체포된 김은주가 자기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막 하게 되니까 언론에서 이게 의혹이 있다고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기부가 자기한테 여권과 비자를 발급해 주면서 독일로 피신하라고 그렇게 해줘서 자기가 독일로 도망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나는 프락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시 안기부는 왜 이런 조작을 했느냐. 93년도에 김영삼 정부, 이 사건이 터졌던 그때 이른바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기부의 수사권과 예산권을 통제해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안기부는 간첩이 필요했던 거죠. 안기부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기부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당시에 안기부가 없으면 간첩을 잡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 간첩이 필요했고 간첩이 있어야만 자신들의 수사권과 예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간첩으로 만들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분단 조국 상황에서 만들어진 간첩의 실체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불거졌던 게 뭐냐면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 사건 같은 경우도 네네. 마찬가지로 프락치. 근데 그들은 이제 자발적인 내부 고발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한 프락치나 이런 것들은 이 독재 정권 하에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해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통합진보당 당원이고 꽤 오랫동안 이런 진보 진영에서 운동을 해왔던 어떤 수원 지역에 살고 있었던 어떤 분이 말하자면 포섭이 된 거죠. 포섭이 돼서 회의석상에서 이런 녹취록도 따오고 또 이러저런 사람이 이러저렇게 했다라는 것을 그 안기부에 그러니까 국정원에 제보함으로써 이번에 이석기 이 국정원 아로 사건에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한 프락치 관련한 이야기였고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10분 동안 할 수 있어요? 이제 해야죠. 예. 이제는 사실은 제가 바로 이런 프락치와 관련한 요구를 받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뒤늦었지만 그 중간 그거 한번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야, 뚜시쿵 이거 나와야 됩니다. 이거 참 살벌한 얘기네. 아유. 참 남양 특집이에요 정말. 오싹오싹합니다 지금 얘기가. 예. 1996년 지금으로부터 얼마나 되나요? 96년이니까 8년이네 8년. 예? 96년이요. 18년. 형님이 오래 사셔서 이제 세월 개념이 없으셨어요. 자꾸 이렇게 생긴 사람이랑 이런 사람들 자꾸 저한테 형님 그러면은 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세월 개념이 없어졌는데 18년 전인가 보군요 이게. 그런가요? 18년 됐구나 벌써. 횟수로는 19년이고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났군요. 1996년 당시에 저는 당시 이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재하단체 인권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날 이제 거의 그때 당시에 일찍 집에 들어간 일이 없었어요.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갔는데 12시가 넘어서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였어요, 저한테. 네. 핸드폰이 그리고 삐삐가 있었을 때인데, 집에 이제 들어가갖고 씻고 있는데, 그때 벨이 울린 거예요.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그러니까, 이 늦은 시간에, 어디서 전화가 왔지 하고서, 그냥 저는 세수하고 있었으니까, 있는데 좀 있다가 제 아내가, 전화를 좀 받아보라는 거예요. 날 찾는 전화라는 거. 그래서 아니 이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누가 전화를 했지 해서 받았죠. 받아서 여보세요 이랬더니 여보세요 저 혹시 고상만 씨 되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네. 30대 정도 되는 남자가. 그래서 저는 예 제가 고상만인데 실례지만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약간 침묵을 하고 있더니 하는 말이 저 여기 안기부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두시쿵. 그래서 안기부요? 어디요? 그랬더니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랬더니, 예, 국가안전기획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장난식으로 네. 여기 안기부인데요 하면서 누가 장난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장난인가 아닌가 근데 밤 12시가 넘어서 낯선 목소리에 어떤 남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장난 같지도 않고 믿기도 네. 어렵고 해서 네. 진짜 어디십니까? 라고 정색을 하고 얘기했더니 여기 안기부입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장난하시는 건가요? 하면서 또 제가 또 그랬어요. 하도 믿기지가 않아서. 그때 네. 하는 말이 이 시간에 전화해서 누가 장난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정색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아 진짜구나라는 걸 이제 느꼈던 거예요. 아주 무례하네요. 12시 넘어가고 무슨.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예. 어이가 없고 그때까지도 황당하게 했지만 도대체 근데 왜 저한테 이 시간에 전화를 하셨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님 네. 무례하시다 그랬죠. 네.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아니 그냥 잘 계신가 안부 전화한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2시에.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저를 미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밤 12시가 넘어서 제가 들어온 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전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한테 직접 전화할 수는 없고 제가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전화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고 나서 불과 5분이 안 된 시각에 전화가 왔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벨이 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었는데 그 다음 얘기가 더 황당했어요. 제가 우리 고상원 선생님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집도 서울이 사시는데 아버님도 뭐 잘 사시고 누님이 미인이시대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놀랐어요, 전.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고반장님 누님이 미인이세요? 아, 미인이에요. 네. 채시라 닮았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미인이었는데 여하간. 정말 놀랍다. 예. 네. 저희 누나한테 이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 건지에 대한 두려움이 든 거예요, 저한테. 아이고. 그래. 얼만큼 예. 알고 있길래 우리 누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우리 집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나.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머리가 혼란스러운데 이 사람이 좀 만나자는 거예요. 예. 저보고 좀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거부하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됐습니다. 저는 안 만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겠지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한 번에 끄는 게 어려워서 결국은 만났어요, 제가. 예. 그래, 좋습니다. 만납시다. 그리고 만나기 전까지 엄청나게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딱 만났는데 당시 동대문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이 사람을 확인해 보니까 진짜로 안기부 직원이었어요. 안기부 직원인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접근을 했나 했더니 당시 96년도에 부여에서 무장간첩 김동식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됐었어요. 네. 아세요? 김동식 이름 예, 기억납니다. 부여 정각사에서 김동식이라고 하는 무장간첩이 체포가 됐고 그 김동식이가 자기가 남한에 내려와서 접촉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인영, 우상호, 함은경, 허인혜 등 당시의 주요한 청년 지도자들 그룹, 이 전대협 의장 세력들을 만나갖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북에서 내려온 공작원입니다. 이 얘기를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도 신고를 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미친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하. 대낮에 나타나서 자기가 북한 공작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미친놈이 어디서 와서 장난을 하는 거야. 뭐 공작하는 거 하면서 화를 내고 신고를 안 했는데 나중에 안기부가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전부 다 잡아가서 그러니까 체포를 했었어요. 이때 대책위원회의 간사를 제가 맡고 있었는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정과 또 이 과정 속에 있는 억지 주장에 대해서 하나하나 폭로를 하고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고 기고를 하고 하면서 이거 하나하나를 깨고 있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저를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고 저보고. 예. 너무 열심히 하시면 좀 힘드시지 않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게 존경스러워 갖고 그래서 좀 만났다는 거예요, 저보고.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웃음이 나오지? 그래 제가 너무 황당한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어쩌고 얘기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근데 사실 내가 부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부탁이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시에는 아이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패스워드하고 아이디가 있고 뭐 일반 이제
카페나 이런 게 있는데 당시엔 그게 아니라 천리안하고 나우누리에 무슨 방이라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전국연합 방이니 나우누리 방, 뭐 한총연 방이니 뭐 전대협 방이니 이런 걸 방으로 만들고 거기에 패스워드를 넣고 여러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당시에 제가 있었던 단체인 전국연합에 네. 그 패스워드를 알려달라고 하는 게 저에게 요구 조건이었어요. 엄청난 조건이네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거 안 된다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였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당시에 유명한 재야운동가들 이름을 막 언급하면서 사실은 그들이 다 우리를 협조해주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미국에 가지 않았냐. 그 사람 미국 비자 우리가 사실은 해준 거고 그 사람도 매월 회의 때마다 한 부씩 우리한테 더 갖다 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정보 교류 차원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회사에서 이미 전국연합의 비밀번호를 다 알고 있다. 네. 그런데 내가 그걸 물어보고 하려니까 좀 창피하다. 그러니 나도 한 사람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당신을 선택한 거다. 이 얘기였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그 후에 어떤 불이익이 올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굉장히 컸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고민하다가 사실 극단적 생각 많이 했어요.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거부해야 되나? 거부하기에도 두렵고 공포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깼어요. 먼저 모든 사람들한테 사실은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았다. 그러니 내가 만약 구속된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간 거를 알아달라고 사람들한테 먼저 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전국연합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전국연합 사람들한테 만나서 우리 조성범이라고 당시 사무처장 하는 네네. 조성범 선배한테 사실은 나한테 이러이러한 접근이 왔었고 얘기를 있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된다면 이거에 대한 것 때문에 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야, 이게 시간이 안 되는군요, 지금. 그거 안 된다 그랬잖아. 예. 천천히 하세요. 네. 다음 주에 넘겨서 얘기하면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쭉 얘기를 하고 만났는데 결국은 이 사람을 만나서 자, 내가 다 얘기를 했다. 폭로했고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당신과 내가 서로 그만두지 않으면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당신이 국정을 그만두든 내가 여기를 그만두든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만둬야지 된다.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하고 하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저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나서 DJ 정부가 들어왔죠. 네. 그 DJ 정부가 들어와 갖고 정권이 개혁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국정원으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명동성당 앞에서 당시 천주교 인권이 네네.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들머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고 가서 저 아시죠? 하면서 딱 치니까 이 사람이 처음엔 저를 모른 척하고 왜 그러세요? 저 모르는데 근데 왜 그러세요? 저 알잖아요. 예전에 저한테 그거 요구했던 분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안 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했던 거 잘못했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거 안 해서 우리도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그가 어디서 그런 프락치로서 누군가를 주시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공포스러운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프락치의 역사인데 하여간 민주정부 만들려면 더 열심히 싸워야 된다. 오늘 이야기 끝입니다. 투비 컨티뉴드입니까? 아니면 오늘로 끝입니다. 오늘 끝입니까? 예. 야, 용두삼인 거긴 하지만 아무튼 대단한 남양 특집이었습니다. 자, 고반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생각나네요.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이등병에서 일병막 올라갔을 때 창본부 본부로 가니까 거기 보안대 파견대에 있었던 그런 사병 하나가 저한테 자료가 다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손일병을 아껴서 하는 얘기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대할 때도 기억이 나네요. 제대할 때 창 주임 상사가 저한테 야, 말 안 했지만 니네 인사계랑 나랑 걱정 많이 했다. 무사히 제대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어느 날 중대장실에 밤에 당직을 쓰다가 들어갈 일이 있어갖고는 서랍이 열려져 있어갖고 슬쩍 보니까 거기에 면담 기록이 있더라고요. 특별 보호 관심사병 손병휘. 그래서 가끔 제가 업무 보고할 때 중대장이 사적으로 질문하는 내용, 제가 가서 답한 내용들이 이렇게 관리 면담 기록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토록 국가 권력은 꼼꼼한 것이죠.
부산 금정구에서 자유날개님,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일가나님, 네, 얼간이님께서 또 예비로 등록해 주셨고요.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김동선 천재82님, 그리고 경기 시흥시에서 농어바이님, 이 두 분께서 출자까지 마친 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